제 나이 63세 겪었던 2달간 짧은 재혼 생활 후 깨달은 교훈을 나누려 합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절대로 하지 말았어야 할 선택이었습니다. 그때는 정말 제정신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노년의 외로움이 이성적 판단을 흐리게 하더군요. 제 경험이 비슷한 상황에 처한 분들께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시작하기 전 우측 하단의 구독 버튼과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세요. 구독하시면 앞으로도 이런 진솔한 인생 이야기들을 계속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제 제 사연을 들려드릴게요. 인천 부평에 살고 있는 박정숙이라고 합니다. 가슴 아픈 이야기지만 다른 분들이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용기를 냈습니다. 한때는 당당했던 제가 어떻게 사기꾼의 달콤한 말에 넘어갔는지 부끄럽지만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9년 전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남편을 잃었습니다. 30년 함께한 동반자가 하루아침에 사라지자 세상이 무너지는 듯 했어요. 처음엔 베개를 붙잡고 매일 밤 울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은 흘러갔고 저는 남편과 함께 키워온 반찬 가게를 더욱 열심히 운영했어요. 발이 부르트도록 일하며 슬픔을 견뎠습니다. 그 덕분에 2딸 대학 교육도 마치고 결혼도 시키고 마침내 제 이름으로 된 건물도 한 채 마련했지요. 엄마, 이제 그만 일하셔도 돼요. 평생 고생하셨잖아요. 큰딸이 권했을 때는 처음엔 거절했어요. 일이 제 삶의 전부였으니까요. 하지만 문득 이제는 나를 위한 시간을 가져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국 작년 가을 20년 넘게 운영하던 가게의 문을 닫았어요. 이제 하고 싶은 거 다 하세요. 엄마 인생이잖아요. 가게를 정리하고 처음 며칠은 꿈 같았습니다. 아침마다 알람 소리에 놀라 일어날 필요도 없고 장 보러 갈 시간을 걱정할 필요도 없었으니까요. 평생 처음으로 여유를 만끽했어요. 동네 문화센터에 등록해 수채화를 배우기 시작했고 50대 때부터 늘 하고 싶었던 요가도 시작했습니다. 사진동호회에 가입해 주말마다 나들이도 다녔죠. 처음으로 나를 위한 삶을 살아보는 기분이었어요. 하지만 해가 지고 집에 돌아오면 그때부터가 문제였습니다. 누군가에게 오늘 있었던 일을 나누고 싶은데 들어줄 사람이 없었어요. 웃긴 TV 프로그램을 봐도 함께 웃을 사람이 없었습니다. 가끔은 습관처럼 여보, 이거 어디 뒀더라? 하고 물었다가 대답 없는 빈 공간에 덜컥 겁이 나기도 했어요. 2딸은 자신의 가정을 꾸리느라 바빴습니다. 큰딸은 육아와 직장을 병행하느라 주말에도 쉴 틈이 없었고 작은 딸은 외국계 회사에 다니며 출장이 잦았어요. 가끔 전화해도 지금 회의 중이에요. 아니면 아이가 아파서 병원에 왔어요. 라는 짧은 대답뿐이었죠. 밤이면 더 외로웠습니다. 큰 침대에 혼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렇게 살다 죽는 건가? 갑자기 아프면 누가 알아줄까? 쓰러져도 며칠이 지나야 누군가 발견하겠지. 그런 두려움이 매일 밤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수채화 교실에서 알게 된 정미경 씨가 살짝 귓속말로 말했어요. 정숙 씨, 내가 괜찮은 분 한 분 소개시켜 드릴까요? 당신처럼 배우자를 일찍 여의고 혼자 계신 분인데 참 점잖고 교양 있는 신사분이세요. 처음엔 손사래를 쳤습니다. 이런 나이에 무슨 남자를 만나요? 그냥 혼자가 편해요. 하지만 정미경 씨는 쉽게 포기하지 않았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저에게 그분 얘기를 꺼내곤 했죠. 솔직히 말하면 저도 내심 궁금했습니다. 너무 외로웠으니까요. 11월의 어느 쌀쌀한 오후, 정미경 씨의 주선으로 카페에서 첫 만남을 갖게 되었습니다. 67살의 강진호 씨는 생각보다 단정했어요. 은퇴한 은행원이라고 했는데 머리는 희끗희끗했지만 깔끔한 정장 차림에
똑바른 자세가 신뢰감을 주었습니다. 무엇보다 나지막한 목소리로 이야기하는 모습이 온화하게 느껴졌어요. 박 여사님, 이런 자리가 어색할 텐데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사진으로 뵀을 때부터 왠지 모르게 편안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의 첫마디에 왠지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마치 20살 소녀처럼요. 스스로도 부끄러웠지만 30년 만에 처음 느껴보는 설렘이었습니다. 우리는 2시간 넘게 이야기를 나눴어요. 젊은 시절 추억, 좋아하는 음식, 읽는 책까지. 대화가 끊이질 않았습니다. 그 후로 강진호 씨는 주기적으로 연락을 해왔어요. 처음엔 일주일에 한 번, 그 다음엔 사흘에 한 번, 나중엔 매일 전화가 왔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 날씨가 좋으니 창문을 열어 환기하세요. 라는 문자가 와 있었고, 저녁이면 어김없이 오늘 하루 어떻게 지내셨어요? 라는 전화가 왔죠. 강진호 씨는 저를 데리고 인근 공원을 산책하기도 하고 음악회나 전시회에도 함께 가자고 했습니다. 그는 문화생활을 즐기는 지식인이었어요. 특히 클래식 음악의 조예가 깊어 모차르트와 베토벤의 차이점을 설명해 주기도 했죠. 제가 미처 경험해보지 못한 세계를 보여주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아내를 일찍 여의고 평생 은행에서만 일했습니다. 정숙 씨를 만나기 전까지는 제 삶이 이미 끝난 줄 알았어요. 하지만 이제는 아침에 눈 뜨는 게 기다려집니다. 그의 진솔한 고백에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외로움에 침잠해 있던 제게 그의 따뜻한 말 한마디는 사막의 오아시스 같았어요. 함께 걷는 시간이 늘어날수록 그의 팔짱을 살짝 끼는 것도 자연스러워졌습니다. 하지만 행복도 잠시 큰딸 은주가 소식을 들었나 봅니다. 평소와 달리 갑자기 주말에 집에 찾아와 눈을 부라리더군요. 엄마! 도대체 누구를 만나신다는 거예요? 그 사람 뭐 하는 사람인지는 알아보셨어요? 은행원 출신이면 뭐예요? 요즘엔 사기꾼들도 넥타이 메고 다닌다고요? 딸의 갑작스러운 반대에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렇게 30년을 키웠는데 제 행복을 빼앗으려는 것 같아 서운했어요. 처음으로 딸과 언성을 높였습니다. 나도 이제 내 인생 살고 싶어. 너희들은 자기 삶이 있잖아. 엄마한테는 남은 생이 얼마 없어. 큰딸은 눈물을 글썽이며 팩스 용지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강진호 씨와 비슷하게 생긴 남자의 사진과 함께 노년층 상대 결혼 사기에 주의보라는 제목의 기사였어요. 사진 속 인물이 강진호 씨는 아니었지만 유사한 수법으로 노년 여성들의 재산을 노리는 사기꾼들이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엄마, 최소한 그 사람 신분증이라도 확인해보세요. 재산이 있는 여성들을 노리는 사람들이 많다고요. 딸의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따뜻하게 저를 대해준 강진호 씨가 사기꾼일 리가 없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오히려 딸이 제 행복을 시기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큰딸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저는 계속 강진호 씨를 만났습니다. 은주의 의심이 과하다고 여겨졌거든요. 한편으로는 내 인생의 마지막으로 찾아온 봄바람이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아무도 나를 여자로 대해주지 않던 시간이 너무 길었던 거죠. 며칠 후 작은 딸 은지도 전화로 우려를 표했습니다. 자매가 짜고 친 고스톱 같았어요. 은주가 은지에게 상황을 전달한 게 분명했죠. 평소 바빠서 연락도 잘 안 되던 작은 딸이 갑자기 관심을 보이니 더 서운했습니다. 엄마, 그 사람 집은 가보셨어요? 자녀분들은 만나보셨고요? 최소한 신분증이라도 확인해보세요. 딸들의 의심에 기분이 상했지만 한편으로는 그들의 걱정이 이해는 됐습니다. 강진호 씨에게 딸들의 의심을 털어놨더니 그는 놀랍게도 화를 내기는커녕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자식들이 엄마를 걱정하는 마음이니 당연하죠. 하지만 저희는 좀 특별한 인연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숙 씨와 함께 있으면 20년은 젊어지는 기분이에요. 그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강진호 씨는 다음 주말에
제 딸들을 만나보자고 제안했어요. 아직 사위들과 손주들을 보기엔 이르다며 우선 딸들과 저녁 식사를 함께 하자고 했습니다. 정말 진지하게 저를 생각하는구나 싶었지요. 기다리던 주말이 되었습니다. 저는 아침부터 들떠서 집 청소도 하고 간만에 화장도 진하게 했어요. 그런데 약속 시간 1시간 전 강진호 씨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가 평소와 달리 떨리고 있었어요. 정숙 씨, 정말 죄송합니다. 갑자기 동생이 교통사고가 났다는 연락을 받았어요. 지금 당장 대전으로 내려가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약속은 다음으로 미뤄야 할 것 같아요. 너무 갑작스러웠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사고라니 당연히 가족이 우선이겠죠. 딸들에게 약속이 취소되었다고 연락했더니 은주는 입을 비쭉거렸어요. 엄마, 너무 의심스러운 상황 아니에요? 딱 우리 만날 날 갑자기 무슨 일이 생겼다니? 은주의 의심은 점점 깊어졌고 저와 강진호 씨의 관계에 더 큰 제동을 걸려 했습니다. 어느 날은 손주들까지 데리고 제 집에 찾아왔어요. 일부러 주말에 제가 강진호 씨를 만나지 못하게 하려는 의도가 보였습니다. 할머니, 이번 주말에는 우리랑 놀아요. 재미있는 보드게임도 가져왔어요. 손주들의 천진난만한 웃음에 화를 낼 수 없었지만 속으로는 은주가 미워졌습니다. 강진호 씨와의 만남을 방해하기 위해 아이들까지 이용하다니요. 그러던 어느 날 강진호 씨가 깜짝 제안을 했습니다. 조용히 둘이서 혼인신고를 하자는 거였어요. 딸들의 반대가 심하니 우선 법적으로 부부가 된 다음에 천천히 설득하자고 했습니다. 정숙 씨, 우리 나이에 뭐가 중요해요? 화려한 결혼식보다 마음이 중요하죠. 법적으로 부부가 되면 자식들도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일 겁니다. 그의 제안에 잠시 망설였습니다. 결혼이란 큰 결정을 딸들과 상의 없이 한다는 게 찜찜했거든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내 인생 내가 결정해야지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결국 강진호 씨의 진심, 어린 눈빛에 마음이 녹아내렸습니다. 진호 씨, 정말 제가 행복할 수 있을까요? 결국 저는 진호 씨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12월의 어느 추운 날, 우리는 조용히 구청에 들러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눈이 내리기 시작하는 거리를 걸으며 손을 맞잡았을 때 제 가슴은 20대 소녀처럼 두근거렸어요. 딸들에게는 미안했지만 이번만큼은 내 선택을 존중해줬으면 하는 바람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법적으로 부부네요. 평생 당신을 행복하게 해드릴게요. 정숙 씨. 진호 씨는 간소한 점심 식사 자리에서 작은 반지를 건넸습니다. 값비싼 다이아몬드는 아니었지만 소박한 은반지에 담긴 정성이 오히려 더 마음에 들었어요. 그날 저녁 용기를 내어 딸들에게 전화로 혼인신고 사실을 알렸습니다. 뭐라고요? 엄마! 어떻게 우리한테 한마디 상의도 없이 그런 큰일을 결정할 수 있어요? 은주의 비명 같은 목소리에 귀가 아팠습니다. 작은 딸 은지는 한동안 전화를 받지 않다가 문자만 보냈어요. 엄마, 너무 실망스러워요. 우리를 전혀 생각하지 않으셨네요. 딸들의 반응이 예상보다 더 심각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결정이었어요. 결혼 일주일 후 진호 씨는 함께 살 집을 마련했다며 저를 데리고 나갔습니다. 제 상상과는 달리 도시 외곽의 낡은 다세대 주택이었어요. 5층짜리 건물의 꼭대기층이라 엘리베이터도 없었습니다. 무릎이 좋지 않은 제게는 매일 계단을 오르내리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았어요. 여기가 우리 새 보금자리예요. 임시로 있다가 봄에 더 좋은 집으로 옮길 거예요. 문을 열고 들어가자 좁고 어두운 공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찌르고 벽지는 군데군데 벗겨져 있었어요. 제가 살던 깔끔한 아파트와는 천지 차이였죠. 당혹스러웠지만 새 출발을 위한 과정이라고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강진호 씨,
집이 생각했던 것과는 좀 다른데요. 괜찮아요. 정숙 씨, 곧 적응하실 거예요. 사실 제가 예전에 주식 투자로 좀 손해를 봐서, 하지만 곧 회복될 거예요. 짐을 풀고 있는데 진호 씨가 갑자기 물었습니다. 반찬 가게를 얼마에 정리했냐고요. 별 생각 없이 4억 5천만 원 정도라고 말했더니 그의 눈빛이 순간 변했어요. 마치 뭔가 계산하는 듯한 차가운 눈빛이었습니다. 4억 5천이요. 그렇게 큰 돈을 어디에 보관하고 계세요? 요즘은 은행 금리가 너무 낮아서 다른 투자처를 알아보는 게 좋을 텐데. 저녁 식사 자리에서도 진호 씨는 계속해서 재산 얘기를 꺼냈습니다. 처음으로 진호 씨가 불편하게 느껴졌어요. 결혼 전에는 한 번도 돈 얘기를 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왜 이러나 싶었죠. 그날 밤 베개를 껴안고 생각에 잠겼습니다. 큰딸 은주의 경고가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엄마! 요즘 노인 대상 결혼 사기가 많다고요. 제발 정신 차리세요. 그때는 딸의 말이 과한 걱정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조금씩 의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진호 씨는 갑자기 통장 관리를 함께 하자고 제안했어요. 평생 은행원으로 일했으니 자기가 잘할 수 있다면서 제 통장과 도장을 보여달라고 했습니다. 아내의 재산도 남편이 관리하는 게 당연하잖아요. 정숙 씨는 고생 많이 하셨으니 이제 저한테 맡기고 편하게 쉬세요. 진호 씨의 돈 얘기가 점점 집요해졌습니다. 마치 돈 냄새를 맡은 사냥개처럼 제 재산을 낱낱이 파악하려는 듯했어요. 그날 저녁 식사 때도 통장 관리를 다시 언급했습니다. 정숙 씨, 우리는 이제 한 가족인데 뭘 그렇게 망설이세요? 제가 평생 은행에서 일했잖아요. 돈 관리는 전문가에게 맡기는 게 좋아요. 무언가 마음에 걸렸지만 아직은 그의 말이 틀리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가정에서 남자가 살림살이를 맡는 것이 당연하다고 배우며 자랐으니까요. 결국 제 통장 몇 개와 도장을 건네주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진호 씨가 나쁜 사람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상한 일들이 하나둘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화장실에 다녀오니 진호 씨가 제 핸드폰을 뒤적이고 있었어요. 놀라서 물었더니 별일 아니라는 듯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아, 혹시 정숙 씨가 갑자기 아프기라도 하면 가족들에게 연락할 방법이 필요할 것 같아서 비밀번호는 어떻게 되나요? 무언가 이상했지만 한편으로는 나를 배려하는 마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핸드폰 비밀번호도 알려주었어요. 그 후 진호 씨는 제 핸드폰으로 걸려오는 전화를 자주 받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딸들이 전화할 때면 먼저 받아 짧게 대화를 끝내곤 했어요. 집에서의 생활도 점점 통제받는 듯 했습니다. 매주 목요일마다 나가던 수채화 교실도 못 가게 하고 화요일과 금요일 노래교실도 그만두라고 했습니다. 이유인즉슨 바깥에서 사기꾼들이 노인들을 노린다는 거였죠. 요즘 세상이 험해요. 그런 곳에 다니면 사기꾼들이 접근하기 쉬워요. 정숙 씨가 재산이 있다는 걸 눈치채면 위험할 수 있어요. 처음에는 걱정해주는 마음이라 생각했지만 점점 갑갑해졌습니다. 마치 새장에 갇힌 새처럼요. 친구들과의 연락도 점점 끊기기 시작했어요. 진호 씨는 제 핸드폰으로 오는 문자를 검열하듯 확인했고 수상하다고 판단되면 바로 차단했습니다. 미장원에서 만났다는 그 친구, 왜 이렇게 자주 연락해요? 돈 빌려달라고 할 것 같은데 그냥 차단해요. 답답함이 극에 달했을 때 유일한 안식처였던 제 집마저 팔아서 더 작은 집으로 이사하자고 했습니다. 제 명의로 된 집이 너무 크고 관리하기 어렵다는 이유였어요. 하지만 저는 30년 넘게 살아온 그 집의 추억이 담겨 있었습니다. 남편과 함께 손수 가꾼 작은 정원, 딸들이 자라난 방들, 그리고 이웃들과의 따뜻한 인연까지. 진호 씨, 전 지금 집이 좋아요. 여기서 계속 살고 싶어요.
제가 처음으로 거절하자 진호 씨의 표정이 일그러졌습니다. 그동안 본 적 없는 차가운 눈빛으로 저를 노려보더군요. 그제서야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딸들이 왜 그토록 반대했는지 조금씩 이해가 되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은 제 명의의 건물에서 월세를 받으러 가려고 하자 진호 씨가 막아섰습니다. 자기가 대신 가겠다고요. 세입자들이 여자 집주인보다 남자 집주인을 더 무서워한다면서 월세를 더 잘 받아올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날 밤 옆에서 코를 골며 자는 진호 씨를 바라보며 불안감이 밀려왔습니다. 내가 지금 누구와 살고 있는 거지? 마치 낯선 사람과 한 집에 있는 것 같았어요. 가족처럼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된 건 결혼한 지 달쯤 되었을 때였습니다. 그날은 비가 내리던 수요일 오후, 평소 알고 지내던 1층 세입자 김 할머니가 불쑥 찾아오셨어요. 문을 열자마자 할머니는 당혹스러운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박 사장님, 새 통장으로 입금하라는 말씀이셨죠? 지난달 월세는 남편분 통장으로 넣었는데 잘 받으셨나 모르겠어서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어떤 새 통장. 진호 씨가 제게는 한마디도 없이 세입자들에게 월세 계좌를 바꾸라고 했다니. 김 할머니가 떠난 후 다른 세입자들에게도 확인해 봤습니다. 놀랍게도 모두 같은 대답이었어요. 진호 씨가 일일이 찾아가 자신의 통장으로 입금하라고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손이 떨려 제 통장을 확인해 보니 2달치 월세 약 500만 원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처음으로 속았다는 생각이 확실히 들었어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동안 진호 씨가 보여준 다정함, 배려심, 따뜻한 말들이 모두 연기였던 걸까요? 저녁 식사를 준비하며 어떻게 이 문제를 꺼낼지 고민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진호 씨가 귀가하자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진호 씨, 혹시 우리 건물 세입자들에게 월세 통장 바꾸라고 했나요? 예상과 달리 진호 씨는 전혀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당연하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며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여자 집주인은 세입자들이 만만하게 본다면서 자기가 관리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했습니다. 마치 제 허락이 필요 없는 일인 것처럼요. 식사 중간에 갑자기 진호 씨가 자기 아들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아들이 사업에 실패해서 빚이 많다며 당장 3천만 원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그 말을 듣자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진호 씨의 진짜 목적이 보였어요. 제 재산을 노린 것이었습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진호 씨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TV를 보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밤새 생각을 정리하며 어떻게 이 상황에서 빠져나갈지 고민했습니다. 새벽녘에야 결론을 내렸어요. 이대로는 안 돼. 빨리 여기서 나가야 해. 다음 날 아침, 진호 씨가 외출한 틈을 타 서둘러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지점장님을 꼭 만나야 했어요. 다행히 20년 넘게 거래한 은행이라 지점장님이 저를 알아보셨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상황을 설명하자 지점장님의 표정이 심각해졌어요. 즉시 모든 계좌에 지급 정지를 걸고 새로운 계좌로 남은 돈을 모두 옮겼습니다. 인터넷 뱅킹도 해지하고 혹시 모를 명의 도용도 방지했어요. 지점장님은 이런 경우가 생각보다 많다며 조심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은행 일을 마치고 부동산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세입자들에게 연락해 월세 통장을 다시 제 것으로 바꾸도록 했어요. 부동산 사장님도 제 상황을 듣고 적극 도와주셨습니다. 이제 남은 건 어떻게 집에서 나오느냐는 문제였어요. 그날 저녁 진호 씨는 평소보다 더 다정했습니다. 제가 무언가 알아챘다는 걸 눈치챘는지
꽃까지 사왔더군요. 하지만 이제는 그의 미소도 다정한 말투도 위장된 가면으로만 보였습니다. 저는 아픈 척하며 일찍 잠자리에 들었어요. 새벽에 진호 씨의 통화 소리에 잠이 깼습니다. 거실에서 작은 목소리로 전화하고 있었어요. 문틈으로 귀를 기울였더니 충격적인 말이 들려왔습니다. 사장님, 조금만 더 기다려요. 이 집에 돈이 생각보다 많아요. 건물에, 예금에 최소 7억은 될 거예요. 한 달만 더 참으면 다 우리 거예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2달 전만 해도 평생 함께하고 싶은 사람이라며 달콤한 고백을 했던 그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는 믿기지 않았어요. 모든 게 거짓이었습니다. 그의 다정함, 배려, 사랑, 고백까지 전부 제 재산을 노린 연기였던 거예요. 침대로 돌아와 이불을 뒤집어 쓰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수치심과 분노, 배신감이 한꺼번에 밀려왔어요. 딸들의 경고를 무시한 제 자신이 바보 같았습니다. 그들이 왜 그토록 반대했는지 이제야 뼈저리게 깨달았어요. 더는 지체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최대한 빨리 이 집을 나가야 했어요. 다음 날 아침 진호 씨는 친구를 만나러 간다며 일찍 집을 나섰습니다. 그가 현관문을 닫자마자 서둘러 짐을 싸기 시작했어요. 옷 몇 벌, 중요한 서류들, 남편과 찍은 사진, 그리고 소중한 기념품 몇 개. 30년 동안 모은 물건 중 꼭 필요한 것만 작은 가방에 담았습니다.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집을 둘러보았어요. 단 2달 살았지만 이곳에서의 기억은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로 남을 것 같았습니다. 가방을 들고 계단을 내려가는데 심장이 요동쳤어요. 마치 도둑처럼 빠져나가는 제 모습이 비참했지만 이것이 유일한 탈출구였습니다. 택시를 타고 큰딸 은주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 진호 씨에게 간단한 문자를 보냈어요. 더는 함께 살 수 없다고, 변호사를 통해 이혼 절차를 밟겠다고, 그리고 세입자들에게도 단체 문자를 보냈습니다. 앞으로는 제가 직접 관리할 테니 다른 통장으로는 절대 입금하지 말라고요. 은주의 집 앞에 도착했을 때 딸이 이미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택시에서 내리자마자 달려와 꼭 안아주었어요. 그제서야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엄마, 정말 다행이에요. 얼마나 걱정했는지 몰라요. 은주의 품에 안겨 흐느끼는데 핸드폰이 쉴 새 없이 울렸습니다. 진호 씨였어요. 처음에는 사과하고 애원하는 문자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제가 답장하지 않자 점점 메시지 톤이 달라졌어요. 결국에는 노골적인 협박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대로 도망가면 당신도 결혼 사기로 고소당할 수 있어요. 내 통장으로 돈 빼돌린 증거 다 있으니까. 전화를 차단하고 작은 딸 은지에게도 연락했습니다. 은지는 다음 날 바로 비행기를 타고 왔어요. 2 딸이 돌아가며 저를 위로해 주었습니다. 그동안 제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자책했지만 딸들은 그저 제가 무사한 것만으로도 고맙다고 했어요. 일주일 후 경찰서에 진호 씨를 사기죄로 고소했습니다. 경찰관은 제 진술을 들으며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어요. 알고 보니 진호 씨는 강진호가 아니라 임성철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며 재산 있는 노년 여성들을 상대로 결혼 사기를 벌여온 전과자였어요. 박 여사님, 정말 다행입니다. 이런 경우 보통은 재산을 다 날리고 나서야 신고하세요. 경찰의 말에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500만 원의 월세를 잃은 것만으로도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만약 딸들의 만류를 더 강하게 무시했다면 어쩌면 집까지 날릴 뻔했습니다. 한 달 후 진호, 아니 임성철은 인천의 한 모텔에서 체포되었습니다. 제 신고 덕분에 다른 피해자들도 구제받을 수 있었다고 경찰이 알려왔어요.
그가 체포될 당시 다른 여성의 통장과 인감, 그리고 위조된 신분증 여러 개를 갖고 있었다고 합니다. 재판 과정은 예상보다 빨리 진행되었습니다. 검찰이 임성철의 범행 이력을 확보했기 때문이었어요. 알고 보니 그는 7년간 전국을 돌아다니며 비슷한 수법으로 여러 여성들을 속여왔습니다. 대부분 피해자는 저처럼 경제력 있는 60대 이상의 여성들이었어요. 그 중에는 집 한 채를 통째로 날린 분도 계셨습니다. 재판장에는 저 말고도 4명의 피해자가 더 있었어요. 법정에서 그들과 처음 만났는데 서로의 얼굴을 보는 순간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연대감이 생겼습니다. 모두 비슷한 과정을 겪었더군요. 달콤한 말과 자상한 행동으로 마음을 사로잡고 결혼한 후에는 재산을 노리는 마치 미리 짜놓은 각본처럼 똑같았습니다. 저는 아파트 담보대출까지 끌었어 3억을 날렸어요. 자식들 얼굴도 못 보고 있습니다. 한 피해자의 말을 듣자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제가 빨리 깨달은 것이 정말 다행이란 생각이 들었어요. 만약 몇 달만 더 지났다면 저도 비슷한 상황에 처했을지 모릅니다. 판사는 임성철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피해 규모가 크고 반성의 기미가 없다는 이유였어요. 임성철은 끝까지 자신은 진심으로 사랑했다며 억울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말을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저는 그분들에게 행복을 드렸습니다. 외로움을 달래드린 대가일 뿐입니다. 그 뻔뻔한 말에 법정은 차갑게 얼어붙었습니다. 판사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사랑의 이름으로 행해진 범죄는 더 큰 죄책감을 느껴야 한다고요. 그 말에 피해자들은 모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재판이 끝난 후 피해자들과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비슷한 상처를 가진 사람들이라 금세 마음을 열었어요. 각자의 슬픈 이야기를 나누며 위로받았습니다. 그중 한 분이 노년층을 위한 금융사기 예방 모임을 만들자고 제안했어요. 저도 적극 동의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처음으로 혼자지만 평온한 밤을 보냈습니다. 더 이상 임성철이 제 옆에서 코를 골며 자지 않는다는 사실이 오히려 편안했어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지난 몇 개월을 돌이켜봤습니다. 외로움 때문에 너무 서두른 선택이 얼마나 위험했는지 깨달았어요. 한 달 후, 저는 지역 노인복지관에서 노년기 금융사기 예방 강의를 시작했습니다. 제 경험담을 솔직하게 나누었어요. 처음에는 창피했지만 많은 분들이 공감하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특히 저처럼 혼자 사는 여성분들이 큰 도움이 되었다고 했어요. 여러분, 외로움에 서두르지 마세요. 재혼은 최소한 3년은 지켜보시고 혼인신고 전에 꼭 가족들과 상의하세요. 저의 강의를 들은 한 할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다가왔습니다. 얼마 전 비슷한 상황에 처했는데 제 이야기를 듣고 의심스러운 남자와의 만남을 중단했다고 했어요. 그 말을 들으니 제 아픈 경험이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는 딸들과 더 자주 만나고 있습니다. 주말마다 손주들과 시간을 보내고 한 달에 한 번은 가족 여행을 떠나요. 혼자 있는 시간도 더 이상 두렵지 않습니다. 오히려 책도 읽고 그림도 그리며 여유를 즐기고 있어요. 수채화 교실에서 만난 친구들과도 다시 연락하고 있습니다. 가끔 누군가 소개팅 이야기를 꺼내도 이제는 웃으며 넘깁니다. 외로움보다 더 무서운 건 잘못된 선택의 결과라는 걸 배웠으니까요. 2년이 지난 지금 그 끔찍했던 2달의 결혼 생활은 마치 다른 사람의 이야기처럼 느껴집니다. 임성철은 여전히 교도소에서 복역 중이고 저는 새로운 삶을 살고 있어요. 가끔 악몽을 꾸기도 하지만 그때마다 깨어나면 제 집, 제 침대에서 안전하게 잠들어 있다는 사실에 안도합니다.
작년에는 드디어 그동안 미뤄왔던 제주도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딸들과 손주들, 그리고 사위들까지 온 가족이 함께였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가족의 소중함에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바닷가를 걸으며 문득 생각했어요. 행복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이미 내 곁에 있었구나. 이제는 일주일에 3번 여러 노인복지관을 돌아다니며 제 경험담을 나눕니다. 노년기 사기 예방 교육이라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진행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부끄러웠지만 제 이야기가 다른 분들에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니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결혼은 사랑만으로 결정할 게 아닙니다. 특히 우리 나이에는 재산 관리, 자녀들과의 관계, 건강 문제 등 더 많은 것을 고려해야 해요. 강의를 들은 많은 분들이 비슷한 경험을 했거나 주변에서 그런 사례를 본 적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노년의 외로움을 악용하는 사기꾼들이 생각보다 많더군요. 제 이야기를 통해 한 분이라도 더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면 제 수치스러운 경험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는 지역신문과 인터뷰도 했습니다. 기자는 제 사연이 많은 노년층에게 경각심을 줄 수 있을 거라고 했어요. 인터뷰 사진을 찍을 때는 조금 망설였지만 얼굴을 공개함으로써 더 진정성 있게 다가갈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박정숙 씨의 용기 있는 고백이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될 겁니다. 특히 재혼을 고민하는 노년층에게 중요한 메시지가 될 것 같아요. 인터뷰가 나간 후 정말 많은 분들이 연락해 오셨습니다. 주로 비슷한 상황에 처한 분들이었어요. 저는 그분들에게 무조건 재혼을 말리는 게 아니라 신중하게 결정하라고 조언했습니다. 재혼은 최소 3년은 교제한 후 가족들과 상의하고 법적인 부분도 미리 챙겨두라고요. 반찬 가게를 했던 옛 단골들이 모여 만든 동호회에도 가입했습니다. 한 달에 2번 함께 산책도 하고 영화도 보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그들 중에는 저처럼 혼자 사는 분들이 많아 서로 의지가 됩니다.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무리한 선택을 하는 것보다 비슷한 상황의 친구들과 소통하는 게 훨씬 건강한 방법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65번째 생일에는 스스로에게 선물을 했습니다. 평생 써오던 구식 핸드폰을 스마트폰으로 바꾸고 새로운 기술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어려웠지만 복지관에서 하는 스마트폰 교실을 다니며 차근차근 익혔습니다. 이제는 카카오톡으로 손주들과 대화하고 유튜브로 좋아하는 음악도 듣습니다. 어머니, 요즘 정말 달라지셨어요. 전보다 훨씬 활기차 보이세요. 딸의 말처럼 저는 그 어느 때보다 활기찬 삶을 살고 있습니다. 가끔 밤에 혼자 있으면 여전히 외로움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감정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법을 배웠어요. 무작정 피하려 하거나 누군가로 채우려 하지 않습니다. 재혼은 더 이상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사랑과 인연을 완전히 부정하는 것은 아니에요. 언젠가 진정한 동반자가 나타난다면 이번에는 충분한 시간을 두고 신중하게 알아갈 것입니다. 그때까지는 제 자신과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려 합니다. 이제 이 이야기도 막바지에 다다랐네요. 사랑과 외로움이라는 감정은 나이를 불문하고 모든 사람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노년기에는 이런 감정에 현명하게 대처하는 지혜가 필요해요. 제 실수와 후회를 통해 얻은 교훈을 마지막으로 나누고 싶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외로움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 감정을 부정하고 서둘러 채우려다 큰 실수를 했어요. 외로움은 인생의 일부입니다. 때로는 그 감정을 있는 그대로 느끼고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2번째로, 가족의 조언에 귀 기울이세요. 당시에는 딸들이 제 행복을 방해한다고 생각했지만 사실 그들은 객관적인 시각으로 상황을 보고 있었습니다.
특히 재산과 관련된 문제는 반드시 가족들과 상의하는 것이 좋아요. 자식들의 반대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은 여러분의 행복을 진심으로 바라고 있어요. 세 번째, 서두르지 마세요. 특히 재혼은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최소 23년 정도 충분히 교제한 후에 결정하세요. 그 사람의 가족, 친구, 재정 상태, 건강 상태 등을 두루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자신을 사랑하고 존중하세요. 제가 깨달은 가장 큰 교훈입니다. 누군가와 함께하기 전에 먼저 자신과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는 법을 배워야 해요. 혼자 있는 시간도 충분히 의미 있고 행복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제 나이 65세, 어쩌면 남은 인생이 길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혼자라도 당당하게 주체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행복이 아닐까요? 아직도 가끔 진호 씨, 아니, 임성철의 얼굴이 꿈에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잠에서 깨면 식은땀이 흐르곤 해요. 하지만 그것도 제 인생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실수가 있었기에 지금의 제가 더 강해질 수 있었으니까요. 인생에서 실패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용기가 중요해요. 제 이야기가 비슷한 상황에 처한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특히 노년의 외로움 속에서 서두른 결정을 하려는 분들께 경각심을 주고 싶었어요. 여러분의 행복은 타인에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임을 기억하세요. 이렇게 저희 진솔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응원과 공감 덕분에 저도 더 큰 용기를 낼 수 있었습니다. 혹시 주변에 비슷한 상황에 처한 분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한 사람의 경각심이 또 다른 피해를 막을 수 있을 테니까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분들에게 이런 값진 교훈을 전하는 힘이 됩니다. 알림 설정도 해두시면 매주 올라오는 새로운 사연을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어요. 오늘 이야기를 듣고 느낀 점이나 여러분의 경험도 댓글로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서로의 이야기를 통해 더 많은 지혜를 얻을 수 있을 테니까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뵙겠습니다.